여인 때문에 집안을 망하게 한 아들. 옛날 조선시대 숙종 초기에는 남인들이 득세하여 국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인들의 우두머리는 영의정 허적이었는데 그의 아들 허견은 방탕하고 교만하여 아버지의 권세를 믿은 나머지 그 행패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허견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허적은 홍기가 찬 아버지의 첩에서 난 배다른 아우를 장가보냈습니다. 아들 같은 연배이고 아버지의 첩에서 난 배다른 아울망정 허적은 혼례식을 성대하게 마련하였지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화사한 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인 이 씨의 딸이고 역관 서 씨의 며느리인 차옥이었지요. 갓 혼인한 색시의 몸으로 허정승댁 잔치가 과연 얼마나 화려할까 하는 호기심에 몸종을 데리고 구경을 왔던 것이었습니다. 허적의 집에서는 차옥의 외삼촌인 박 씨가 문객으로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박 씨의 아내 홍 씨도 잔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옥은 외숙모가 있는 과방에 찾아가서 국수 한 그릇을 얻어 먹은 다음 떠들썩한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서는 광대가 줄을 타는 광경을 보느라고 구경꾼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고 위쪽의 정자에서는 높은 가문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자에 앉아있던 허견은 문득 구경꾼들 쪽으로 시선을 보내다가 갑자기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서울 장안의 아름다운 연인이라면 훤히 꿰어볼 수 있을 정도인 그로서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미모였습니다. 그녀가 궁금해진 허견은 그때부터 술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어찌하면 그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어찌하면 자기의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허견에게는 상대가 처녀이든 부인이든 상관이 없었지요. 마침내 허견은 그 여인이 남인에 속하는 이 씨의 딸이고 자기 집에 드나드는 박 씨의 생진녀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허견은 사랑에 앉아있다 마침 박 씨가 들어오자 자리에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박생원, 어서 오시오. 박 씨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지요.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박 씨는 당파에 가늠할 정도의 위인도 못 되었으나 남인 이 씨가 매부인 탓에 그 역시 남인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느닷없이 허견이 자기를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견이 말하였지요. 생원께서 우리 집에 출입하신 지 여러 해가 되지요? 10년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었나? 그리 오래 출입하시고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으니 생원께서도 한자리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게만 힘써 주시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침 아버님이 입궐하시면서 영변 부사 자리가 곧 비게 될 텐데 쓸만한 인물이 없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박생원을 청구할 것이니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아이고, 이 은혜
어찌 갚겠습니까? 박 씨는 체면이고 뭐고 자식 같은 허견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한참 그리 박 씨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허견은 이윽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진사가 박생원이 매부라지요. 그렇습니다. 박 씨는 매부의 당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고 즐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사의 딸이 차옥이라고 했던가? 이보시오 박생원, 그녀를 내 줄째로 주실 수 없겠소? 예? 뭐라고요? 둘째로 달라는 소리는 첩으로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차옥이 이미 출가를 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념할 허견이 아니었지요. 그는 영변 부사 자리와 차옥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박 씨도 심기가 뒤틀리고 말았지요. 내 아무리 벼슬 자리에 미적기로 쏘니 시집가서 잘 사는 진려를 첩으로 줄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 후로 허적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섣달 금음날 저녁 나절에 허정승 댁에서 세찬이 왔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돈꾸러미도 들어있었지요. 세찬을 가져온 하인은 서방님이 보낸 것이라고 하며 편지를 내밀었는데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니 명절을 잘 보내고 정초에 꼭 놀러와서 술이나 한잔하자는 내용이었지요. 상대방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는 하지만 워낙 살림살이가 궁한 처지인 박 씨로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그의 설날은 풍성하고 화기애애하게 보낼 수가 있었지요. 새해 정월 대보름날 박 씨는 못 이기는 척을 하고 허정승댁을 찾아갔습니다. 허 씨는 기다렸다는 듯 그를 조용한 방에 데리고 가서 지난번처럼 매달렸지요. 이미 출가한 몸이니 첩으로 달라고 하지 않겠소? 그런데 딱 한 번만 만나볼 수 없겠소? 박 씨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솔선하여 일을 도모할 수는 없소이다. 다만 오늘이 마침 대보름이라 진려가 점심때 우리 집에 세배를 왔다가 자기 고문의 집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은 거기에서 묵을 것이오.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이다. 고문의 집이라면 장희동 이 씨가 그 애에게 고모부가 되지요. 아무튼 나는 빠지겠으니 나머지 일은 서방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염려 마시오. 아무튼 고맙소. 허견은 두 하인에게 수고비 열량식을 준 다음 차옥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옥의 고문의 집에서는 그날 밤 젊은이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해졌습니다. 가마꾼들이 들이닥쳐 차옥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먹은 음식이 체하여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가마에 타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차옥은 놀라 냉큼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당도한 곳은 바로 허적의 집이었지요. 정승댁 후원 정자에 끌려간 차옥은 다음날 아침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차옥은 추문이 두려워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지요. 허견 역시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하인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며 쉬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입에서 다음 사람의 입으로 전파된 그 이야기는 마침내 문제가 되고 말았지요. 좌윤 남씨가 유생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권신가의 자제들이 집안 세력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사회 기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남의 부인까지 납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치의 예산일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가 올라가고 말았으니 옥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전부가 포청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조사를 맡은 사람들이 전부 남인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차옥과 아버지 이 씨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건은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서인들의 조작된 음해로 변질되고 말았지요. 마침내 허경과 차옥을 비롯하여 연루된 사람들이 전원이 석방되었고 반대로 남씨를 비롯하여 문제를 터뜨린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인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국법을 왜곡하고 권세에 아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숙종은 마침내 분노하였지요. 허견과 차옥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단으로 하여 당쟁의 불꽃이 거세어진 것이 몹시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정월 마침내 남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허견은 사형을 당했고 허적 역시 자식을 두둔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차옥과 사건 방조자인 박씨, 심부름을 했던 하인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조정의 남인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모조리 된서리를 맞고 말았답니다. 익살스런 선비와 아내. 옛날 어느 선비가 우스운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아내 역시 우스운 행동을 잘했습니다. 한 번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심하게 울어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를 않았지요. 그러자 부인이 아이를 눕혀놓고는 얼른 가서 남편이 읽던 책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눈앞에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달래지는 않고 그 어린 아이가 어찌 책을 읽는다고 눈앞에 책을 가져다 대는 것이오? 남편은 부인의 그 엉뚱한 행동을 보고 짜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난 시절 서장에 다닐 적에 늘 책만 보면 곧장 잠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에 무슨 잠 잘 들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여 이 아이도 책을 보면 당신처럼 곧장 잠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내가 젊었을 적에 독서를 게을리했다고 놀리는 게지요? 남편과 아내는 크게 웃었습니다. 뒤에 이 아들이 자라 장가를 들었는데 혼인 후에는 독서를 게을리하고 항상 아내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독서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지요. 아들아, 독서에 열중을 해야지. 어찌 밤낮으로 아내 곁에만 붙어 있는 것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책만 보면 글자가 모두 제 아내의 얼굴로 보입니다. 책에 온통 아내 얼굴만 있어서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이리 말하며 엎드려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렇군. 우리 부자는 책과 크게 연분이 없는 것 같으니
어쩌겠느냐. 읽기 싫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부자가 어찌도 저리 닮았는고 어쩔 수 없구나. 힘이 장사인 새 아들. 이번에 새로 내려오는 사또 어른은 김가놈을 처치해 주시려나? 평양의 백성들은 새 감사가 부임할 때마다 그렇게 수근거리며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처럼 누구나 이를 가는 김아무개란 인물은 가명의 이방으로서 쥐꼬리만한 벼슬을 믿고 행패가 여간 심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다반사였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기생이건 여염집 여인이건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행하였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의 행패를 막지 못한 것은 김가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두 힘이 장사일 뿐만 아니라 성질이 흉악하여 당할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들에게는 군졸들도 벌벌 떨었고 벼슬 아치들조차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몰라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신임 감사들 역시 부임 초기에는 김가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교묘하게 들어오는 뇌물에 우선 정신이 흐려졌고 그 위에 김간의 삼형제의 험상한 기세를 보고는 오금이 저려 흐지부지 처리해버리고 말기 일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김간은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졌고 그의 아들 삼형제 또한 아버지의 세도를 믿어 갖은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제나 저제나 자기들의 소원을 풀어줄 인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였지요. 그 무렵 새로운 평양 감사로 이종성이 부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종성은 이항복의 후손으로서 기가 드센 데다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이종성 역시 평양에 도착하자 각종 사물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김아무개란 자에 대한 민원은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으며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이냐?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자인 김이방이 나서서 거만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답하였지요. 사또, 그것은 모두 소인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략에 불과하며 전임 사또들 역시 그 점을 잘 아셔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들은 바로는 네 죄가 명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감히 나를 기만할 작정이냐? 정소인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벌을 주십시오. 어디 용기가 있으면 처벌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런 무엄한 놈. 네가 무얼 믿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디 매맛이 어떤지 견뎌보거라. 어서 저놈을 묶어라. 이종성은 좌우에 명하여 형틀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김가도 이것 잘못 걸렸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비슷한 경우를 전에도 여러 번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세 아들들이 있었으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사또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소인은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음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으로 아들 놈들을 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종성이 선선히 허락함으로 이윽고 문제의 삼형제가 불려왔습니다. 김가는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에게 말하였지요. 첫째야, 만일 이 아비가 죽는다면 너는 저 원수를
어찌할 것이냐?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야, 너라면 어찌할 것이냐? 뭔 1년입니까? 3달 안에 요절을 보겠습니다. 셋째야, 너는 어떠냐? 오늘 밤 당장 끝장을 보겠습니다. 삼형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치는데 그 기세가 하도 험악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굴이 백지창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사람 감사 이종성만은 끄떡도 않고 냉정하게 명령을 하였지요. 그럼 죄인 김가를 형틀에 올리고 물고를 내어라. 사령들은 김가를 형틀에 엎어 묶은 다음 곤장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김가는 피투성이가 되어 절명하고 말았지요. 이종성은 김가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삼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평양성에 퍼졌지요. 아니 그 김가놈이 죽기는 정말 죽었는가?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이제야 묵은 채증이 가라앉는 것 같군. 그나저나 사또가 큰일일세. 삼형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김간의 삼형제가 사또에게 보복을 가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종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김가 삼형제는 칼을 품고 가명의 담을 넘어 선화당에 침입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사또는 촛불 아래 조용하게 책을 읽고 있었지요. 내 들어가서 요절을 내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망을 보고 있거라. 첫째가 그렇게 말하고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간 첫째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에도 나오는 기척이 없었지요.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들어갈 터이니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둘째가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마저도 나오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셋째가 들어갔습니다. 한편 평양 감령의 구시라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하지만 당사자인 사또가 너무나 태어났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시라치들은 슬금슬금 선화당으로 모여들었지요. 간밤에 10중 8구 변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는 사또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화당에 가까이 왔을 때 안에서 점잖게 묻는 소리가 흘러 들어왔지요. 거기 누구 없느냐? 그것은 틀림없는 사또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실 아치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 들어가니 이종성은 단정한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웬 소란들이냐? 저것들이나 어서 치우거라. 이종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턱짓으로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을 돌아본 구시라치들은 깜짝 놀랐지요. 김간의 삼형제가 모두 눈을 까 뒤집힌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선비에 불과한 이종성이 무슨 수로 흉악한 자들을 차례차례 처치했을까요? 그것은 정심정기법이란 것으로서 상대방의 불안하고 격양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거기에 자극을 가하여 쇼크사하도록 만드는 비법이었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처리되고 나자 평양 사람들은 신관 감사는 신인이라고 두려워하는 한편 입이 마르도록 칭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왕이 숨어 살던 산. 경상북도 청송군에는 아름다운 주왕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은 석병산이었는데 산의 생김새가 마치 돌병풍으로 둘러친 것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의 후에 주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도는 기운 세고 용감한 장사 100명을 거느리고 웅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만여 명을 모았지요. 주도는 스스로를 후주 천왕이라고 칭하며 세력이 강해지자 당나라 조정의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주왕은 부하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쳐들어갔으나 당나라 군사들에게 보기 좋게 패해 요동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왕과 그의 부하들은 요동에서도 쫓겨나 이번에는 신라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때 남은 군사는 1,000명도 안 되었지요. 주왕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청송 땅에 이르렀습니다. 듣자하니 이곳 석병산의 골짜기가 깊고 험준하다 하더구나. 아무래도 여기에 숨어 때를 기다려야겠구나. 주왕은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석병산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굶주린 군사들을 이끌고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무장한 군사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먹을 것을 내놓거라. 마을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며 설쳐대는 무리들에게 곡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왕과 군사들은 곡식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 소도 모두 잡아갔고 밭에서 자라고 있는 무와 배추까지도 모두 뽑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다른 마을로 퍼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석병산에 산적들이 들끓고 있답니다. 나도 들었어.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구먼. 이웃 마을 사람들은 곡식을 땅에 파묻고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웃 마을에도 주왕의 군사들이 쳐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들은 뭐든 먹을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그러자 석병산에 산적들이 날뛴다는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졌지요. 석병산의 산적들이 득실거린다 하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조정 대신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당나라 조정에서는 주왕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 땅으로 도망간 것을 알고 신라 조정에 주왕을 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석병산에 있는 산적들이 바로 주왕과 그의 군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라 왕은 곧 나라 안에서 제일 용감한 마일성 장군과 그의 5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석병산에는 주왕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어. 그들은 마을로 내려와 곡식을 빼앗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오. 그대들이 처리해 주시오. 마장군과 그의 형제들은 군사를 이끌고 주왕과 군사들이 숨어있는 석병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군사들은 주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지요. 겁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저기 저 기암봉에다 짚을 씌워 노적 가리처럼 보이게 하라. 주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시했습니다. 주왕의 군사들은 기암봉이라는 산 봉우리에다가 짚을 엮어 마치 곡식단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게 하였지요. 산으로 올라오던 마장군과 군사들이 멀리서 노적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님, 저기 저것을 좀 보십시오. 군량미가 저토록 많은 것을 보니 군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마장군과 군사들은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주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니까진 놈들이 감히 내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나? 한편 산 아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마장군은 기안봉 위에 노젓가리가 거짓으로 꾸며 놓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데? 마장군은 장군봉에 올라가 노젓거리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쏜 화살에 바위 중간쯤이 뚝 떨어져 나갔지요. 우리 장군님이 쏜 화살에 바위가 떨어져 나갔다. 마장군의 군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지요. 저 노젓거리는 가짜다. 어서 쳐들어가자. 군사들은 마장군과 그의 형제들을 뒤따라 산으로 올라가서 주왕과 부하들과 싸웠습니다. 마장군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공격하고 나서자 주왕의 군사들은 당해내지 못하였지요. 주왕도 폭포 아래에 있는 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이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폭포 위에서 주왕을 놓친 마장군과 형제들은 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굴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왕은 그들을 비웃었지요. 점점 시간이 지나자 주왕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 입구에 있는 풀과 솔잎을 따서 먹었습니다. 어디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왕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장군의 군사들은 주왕을 놓친 폭포 주위의 숲풀 속에 몸을 숨겼지요. 며칠 뒤 마장군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주왕이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세수를 못했더니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은 맑은 물에 세수나 한번 시원하게 해봐야지. 주왕이 굴에서 나와 폭포수에 세수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숨어있던 마장군의 군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결국 주왕은 마장군의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 뒤 고려 후기의 승려 나홍 화상이 이곳에서 수도를 할 때 석병산을 주왕산이라 고쳐 불렀고 주왕이 숨어있던 굴이라고 하여 주왕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또에게 속은 아전들. 옛날 조선시대 우시성을 가진 사람이 지방 고을 수령을 맡아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관청의 모든 장부를 조사하고 창고의 현물을 대조해 보니 한 백성이 관청 곡식을 구워 먹고는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또는 그 백성을 불러 자세하게 물었지요. 백성이 엎드려 울며 아뢰었습니다. 사또, 소인의 집은 농사를 지어 살아가고 있사온데 지난해 흉년에 나라의 곡식을 구워가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감사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추수할 무렵에 큰 비가 내려 소인의 집과 전답을 모두 쓸어가 버리고 그때 부모님도 흙 더미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지금은 소인 혼자 운막을 짓고 근근히 남의 일을 해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사또께서 내년까지만 상환을 연기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소인을 감옥에 넣어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사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도 딱하여 이 백성을 구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한 묘안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사또가 엎드려 울고 있는 백성에게 물었지요. 그럼 네 집에서 지금 당장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소인 집에 씨암탉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거면 되었다. 내일 그 닭을 잡아 삶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대신 네 빚진 곡식을 감해주도록 하겠다. 다음날 백성은 과연 닭을 잡아 삶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이에 우삿도가 그 닭고기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며 말하였지요. 내 생각을 해보니 어찌 사또가 백성의 닭을 먹고 국가 재산을 감해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 닭은 도로 가지고 가고 구워간 곡식은 내년에 꼭 갚도록 하라. 그러고는 닭을 도로 주어 내보냈습니다. 백성이 울면서 닭을 받아들고 문 밖으로 나오니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 아전들이 잔뜩 노리고 있다가 덤벼들어 그 닭을 빼앗아 술안주로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무사또는 아전들이 닭을 빼앗아 먹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놈들 기어이 내게 걸려들었구나. 잘 되었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큰 소리로 조금 전에 나간 그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닭까지 빼앗기고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던 백성이 또 무슨 벌을 받게 되나 겁을 먹고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곧 우사토는 백성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각해보니 이 고을원으로서 어제 한 말을 뒤집어 백성을 속인 결과가 되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조금 전 돌려준 그 닭을 도로 가져오면 내 먹고 네 빚진 곡식은 내 개인 돈으로 갚아주마. 무사또의 말에 백성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속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어쩔 수 없이 아전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실토를 하며 죄를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사또는 크게 호령하여 수리를 불렀지요. 백성의 닭을 먹은 아전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올려라. 얼마 후 우사또는 수리가 적어온 명단을 받아지고 거기 적힌 아전들은 모두 들어와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전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지요. 내가 약속을 지켜 닭을 먹고 이 백성이 구워간 곡식을 내 돈으로 갚아주려고 했는데 그 닭을 너희들이 먹었으니 별 수 없이 너희들이 나누어서 이 백성의 빚진 곡식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두 잘 알아들었느냐? 웃으며 말하는 사또의 이 말에 아전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며 대답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우리들이 저 늙은 여우 같은 사또의 꾀에 속아서 멋 모르고 비싼 닭고기를 먹고 말았네 그려? 라고 말하더니 우사또의 묘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또의 말에 복종하고 조금도 속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하를 얻겠다는 야심. 옛날 수나라 양제의 신하 가운데 양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소는 재상인 사공벼슬을 하면서 서경의 유수를 겸하고 있었지요. 그는 아주 간사하고 악독하였지요. 양제는 아버지 문제와 큰형을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때 그가 발벗고 나서 양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에 양소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지요. 양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치를 부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몹시 곤궁한 지경이 되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양소는 스스로 황제나 된 듯 자신의 집을 궁궐처럼 꾸며놓고 언제나 높은 곳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정이라는 사람이 양소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정은 30살이 다 된 호걸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꼴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라 일을 맡은 양소에게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라는 말을 전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양소는 수십 명의 미녀들을 세워놓은 채 높은 보좌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지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듯 눈은 흐리멍덩했습니다. 양소가 거만하게 물었지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이정이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는 몹시 어지럽습니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사를 맡은 사공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논하는 자리인데 시녀들을 저리 세워두시면 안 되지요. 게다가 사공께서는 높은 보좌 위에 비스듬히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선비를 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양소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놈 봐라. 겁도 없이 내게 훈계를 하다니. 보통 녀석이 아니군. 양소는 화도 내지 못하고 이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소는 시녀에게 말하였지요. 이 선비를 내 방으로 모시거라. 시녀는 붉은 부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시녀는 이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는 이정을 양소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양소가 방으로 오기 전에 시녀는 차 한 잔을 들고 와 이정에게 바쳤지요. 드시지요. 저는 여기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나리처럼 호탕한 사내는 처음입니다. 지금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알려주시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은 아름다운 시녀에게 뜻밖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붉혔지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가 나리를 찾아뵙겠다고 한 것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는지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정은 그제서야 자신이 묵고 있는 여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양소가 거드름을 피우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말해보시오. 양소가 묻자 이정은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사공께 건의할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양소는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사공은 황제의 명을 받아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들만 가까이 하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명한 선비들을 뽑아 임명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한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일어난 영웅 호걸들을 잘 다독여 하루빨리 나라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길이다. 양소는 못마땅한 얼굴로 두루마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하였지요. 그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나는 지금 바쁘오. 이정은 양소의 집에서 쫓기듯이 나왔습니다. 이정은 자신의 건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양소를 생각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은 곧장 여관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쯤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지요. 방문을 열어보니 삿갓을 쓰고 지팡이에 보따리를 걸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이정이 묻자 그는 삿갓을 벗어 자기 얼굴을 보여주었지요. 양소의 집에서 보았던 시녀였습니다. 저는 사공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리처럼 믿음직한 분에게 의지하며 살려고 말이지요. 그럼 도망쳐 나왔다는 말입니까? 사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공은 자기 재물만 건드리지 않으면 누가 달아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녀 하나가 달아났는데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정은 불빛 아래에서 시녀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지요. 성이 무엇입니까? 장가이옵니다. 이정이 보기에는 장씨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이정은 생각지 않게 미인을 얻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공 집에서 도망쳐 나온 시녀였기 때문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이정은 일부러 사공의 집과 가까운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사공 집에 있는 시녀 하나가 간밤에 도망을 쳤다지. 사람을 풀어 곧 찾아 나설 거라던데. 찾긴 뭘 찾아. 지난번에 시녀가 도망쳤을 때에도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걸. 이정은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었지요. 며칠 뒤 이정은 마침내 장씨를 사내 종으로 변장을 시키고 말을 타고 여관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산서성 태원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 여관에서 자고 가야겠다. 장씨는 마당에 화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웠지요. 그리고 고기가 익는 동안 머리를 풀어 빗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를 탄 나그네가 여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붉고 꾸불꾸불한 용의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나이는 30살쯤 되어 보였지요. 나그네는 나귀에서 내려 가죽 배낭을 화롯가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멋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비스듬히 눕더니 머리를 빗는 장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이정은 나그네의 그런 태도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주려고 다가가려 하자 장씨는 빗질을 멈추고 이정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으라는 표시였지요. 장씨는 머리를 다 빗고는 나그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씨를 물어도 될까요? 나는 장가요. 그러세요. 저도 장가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 제 오라버니 되시네요. 그렇군. 앞으로 동생이라 불러야겠네. 용의 수염을 기른 나그네, 즉 귀염객은 동생이 생겨 기쁜 듯 껄껄 웃었습니다. 이때 장씨가 이정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인사하십시오. 제 오라버니입니다. 이정은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가 귀염객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귀염객이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는 코를 킁킁거렸지요. 양고기입니다. 거의 다 익었으니 같이 드시지요. 그렇잖아도 시장했는데 잘 되었소. 고맙소. 귀염객은 허리에 찬 칼을 뽑아 고기를 썰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기 몇 점을 한 입에 털어 넣었지요. 식사를 끝내자 귀염객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가난한 선비 같은데 어찌 이리 빼어난 미인을 얻으셨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뜻이 있고 생각이 깊다고 할 수 있지요. 남들에게는 우리 사이를 알리지 않으려 했는데 형님께서 물어오시니 숨김없이 말씀드리지요. 이정은 귀염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귀염객이 또 물었지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태원으로 갑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소. 우리 술이나 한잔합시다. 장씨가 술집에 가서
고량주 한 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는 귀염객이 가죽 배낭을 집어들며 말하였지요. 술안주가 이 안에 있는데 같이 드십시다. 귀염객은 가죽 배낭에서 사람 머리 하나와 염통 간을 꺼내었습니다. 가죽 배낭에 들어있는 녀석이 누구인지 아시오? 온 백성을 괴롭힌 천하의 악당이지. 10년 만에 붙잡아 원한을 풀었다오. 귀염객은 잔에 술을 따라 이정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혹 이런 말을 못 들었소? 태원 땅에 왕이 나올 기운이 있다는? 들었습니다. 저와 성이 같은 이가이지요. 몇 살쯤 되었지요? 올해 20살입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요? 태원 유수 이연의 둘째 아들입니다. 나도 그분에 대해 들은 것 같구만. 이공, 그를 한번 만나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소? 저도 아직 그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친구인 유문정이 그분과 가깝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왜 그분을 만나려 하십니까? 내 아는 사람 중에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오. 그는 태원 땅에 왕이 나올 기운이 있다면서 태원 유수 이연의 아들을 만나보라고 했소. 태원에는 언제쯤 닿겠소? 내일 떠나면 모레쯤 도착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태원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공이 도착한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에 분향교로 나오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겠소. 귀염객은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더니 나귀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정과 장씨는 귀염객이 사라진 쪽을 보았지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태원에 도착하여 약속한 날짜에 분향교로 갔습니다. 분향교에는 이미 귀염객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세 사람은 반갑게 인사한 뒤 유문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정은 귀염객을 소개하며 이렇게 둘러대었지요. 인사하게 이분은 관상을 잘 보는 도사님이라네. 태원 땅에 왕이 나올 기운이 있음을 느끼고 이세민 도령의 관상을 보러 왔네. 어서 이세민 도령을 모셔오게. 유문정은 태원 유수 이연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세민을 뛰어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유문정은 사람을 보내어 이세민을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세민은 평상시 옷 그대로 이들 앞에 나타났지요. 하지만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귀티가 흘렀습니다. 귀염객은 이세민을 홀린 듯 바라보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틀림없어. 천하를 다스릴 천자의 상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른 사람에게 한번 보여야겠소.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도사가 있으니 당신은 아무날 정오에 서경의 마행동 동쪽에 있는 술집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이정은 약속한 날짜에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귀염객이 도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귀염객은 이정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정에게 도사를 소개하고 옆자리에 앉혔지요. 귀염객은 탁자 밑에 내려놓은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괴짝 속에 10만 전이 들어있소. 이 돈으로 집 한 채를 사서 내 누이와 편안하게 지내시오. 우리는 아무 날에 또 만납시다. 이정은 귀염객이 시키는 대로 집 한 채를 사고 약속한 날짜에 분향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귀염객이 도사와 함께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유문정의 집으로 갑시다. 귀염객은 이렇게 말하며 앞장을 섰습니다. 귀염객은 유문정에게 도사를 소개하였지요. 도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바둑을 두실 줄 알면 저와 한판 두시지요. 유문정은 바둑판 앞에 도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세민 도령을 모셔와서 바둑 구경을 좀 하라고 하시지요. 도사의 청의 유문정은 사람을 보내 이세민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문정과 도사가 두는 바둑을 귀염객 이정과 함께 구경을 했습니다. 이세민이 오고 난 뒤 방 안에는 환한 빛이 가득 찼습니다. 도사는 갑자기 바둑아그를 거두며 말하였지요. 눈이 부셔 더는 바둑을 두지 못하겠소. 이 판은 내가 졌소이다. 도사는 그만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문정의 집에서 나온 그는 귀염객에게 말하였지요. 앞으로 이 세상은 이세민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다른 곳에 가서 뜻을 펼치는 것이 좋겠소. 귀염객은 이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바로 동경으로 가겠소. 함께 의논할 일이 있으니 이공은 아무 날에 내 누이와 더불어 내 집에 들러주시오. 알겠습니다. 귀염객과 헤어진 이정은 약속한 날짜에 장씨를 데리고 귀염객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와 머리를 숙였지요. 이공이시지요. 저희 주인님이 잠깐 기다리시라 하셨습니다. 남자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집이 넓어 대문을 몇 개나 거쳐야 했습니다. 안채의 뜰 앞에는 60명이 넘는 시녀와 머슴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시녀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먼저 목욕을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지요. 목욕과 화장을 끝내자 시녀들이 옷을 받쳐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잠시 뒤 귀염객이 부인과 함께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귀염객은 가죽옷을, 부인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요. 부인의 얼굴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귀염객은 두 사람에게 부인을 인사시키고 넓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방에는 온갖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정과 장씨는 왕과 왕비가 된 듯 황홀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귀염객의 명에 따라 20명의 시녀가 황금 쟁반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쟁반에는 수놓은 비단 보자기가 덮여져 있었지요. 시녀들은 황금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귀염객이 눈짓을 보내자 이들은 보자기를 일제히 벗겼지요. 쟁반에는 문서와 열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귀염객은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이 문서들은 나의 재물들이 적어놓은 것이고 이 열쇠들은 그 재물들을 넣어둔 창고 열쇠요.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이공에게 전부 넘기겠소. 나는 30년 동안 백성과 나라를 구하려고 밤낮 없이 애써왔소. 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을 새 주인이 나타났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소? 태원 유수의 둘째 아들 이세민은 천자가 될 뿐이요. 그는 앞으로 4, 5년 안에 천하를 통일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요. 이공은 내가 넘겨주는 재물로 이세민을 도와 새 나라를 세우는 데 쓰도록 하시오. 내 누이 장씨는 선녀처럼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정숙한 여인이요. 누이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공을 알아보았겠소. 그리고 이공이 아니면 아무도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요. 이공이 재물을 아낌없이 쓰며 몸과 마음을 바쳐 성군의 창업을 돕는다면 1등 공신으로서 더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요. 나는 바로 이 땅을 떠날 것이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수천 리 밖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사건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는 내가 뜻을 잃은 줄 알고 이공과 누이는 동남쪽을 향해 술을 부리며 나를 축하해 주시오. 이어서 귀염객은 시녀와 머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의 주인은 이분들이다. 충성을 다하여라.
시녀와 머슴들은 이정과 장씨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염객은 부인과 머슴 하나를 거느린 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이정은 귀염객이 물려준 재물로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 후 그는 귀염객이 알려준 대로 그 재물을 이세민에게 군 자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의 창업을 도와 마침내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이세민의 아버지 이연이 당나라 초대 황제 고조입니다. 이세민은 고조에 이어 황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가 바로 제2대 태종이지요. 이정은 창업을 도운 공로로 높은 벼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만국에서 이정 앞으로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호걸이 전선 천척과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부여국으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 왕을 죽이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정은 보고를 접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형님이 드디어 뜻을 이루셨구나. 그리하여 그날 밤 이정은 장씨와 함께 동남쪽을 향해 술을 뿌리며 귀염객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